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내일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28일 날 목요일 날 해야 될 수업 내용을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수업은 영상으로 해서 오늘 업로드를 할 거니까, 오늘 수업 내용을 대략 보시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기후변화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렇게 많아요. 해석할 것도 많고. 그래서 대략적인 단원별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적 문제를 볼 거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지금 거시기예요. 그 뭐냐면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수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린이날 수업을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 문제를 홀수번을 풀어오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어린이날 때 수업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언제냐면 5월 12일입니다. 그때까지 홀수번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몇 가지 골라서 볼 거니까 우선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단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 지구에서의 기후는 항상 고정되는 값이 아니에요. 이것이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있는 중인데, 지구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46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5억 년 전, 한 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기후변화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지층, 화석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의 기후가 어땠는지는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생대부터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후를 연구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쭉 볼 거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몇 가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킨 원인들, 우리가 방금 했었던 것은 과거 기후가 어땠는가에 대한 연구 방법이라 치면, 지금 보는 것은 과거 기후 중에서 왜,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가, 그 요인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는 지구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와 또는 하나는 지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뭐 화산이 분출한다거나 아니면 지면의 생태가 바뀐다거나 수륙의 분포가 바뀐다거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기후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구 외적 요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지구의 어떤 자전과 공전을 제외한 또 다른 운동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지구 외적 요인 또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원인들을 보고 나면 지구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지구 내부에서 어떤 식의 소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분배되고 있고 누가 증가되면 어떤 기후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기후가 지금 막 바뀌는 중이잖아요. 이 현재 상황, 다시 말하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것은 먼저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프린트물에서 1번 문제를 먼저 볼 건데, 자, 우선 지금 앞에 흐려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보시게 되면 가나다 쭉 세 가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가를 보니까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의 생장 속도를 조사한다. 자,
자,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 이 나무 나이테를 연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나무 나이테랑 대체 기후랑 무슨 상관이냐? 우선은 나무가 생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난할 때 생장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온난한 기후일수록 나무가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량한 기후가 된다고 하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이 간격이 좁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기후에 따라서 나무 나이테의 나무의 생장 속도를 우리가 나이테 간격을 보고 알아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 나이테에 관련된 것을 보는데 나이테의 간격을 본다거나 아니면 나무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에 어떤 나무의 밀도를 본다거나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석을 이루고 있는 생물의 서식 환경을 조성한다. 자, 화석과 같은 경우는 크게 시상화석하고 표준화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화석에 대한 얘기는 심도 있게 하진 않았었는데 우선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잠깐 보자면 시상화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화석을 통해서 이 화석이 묻혀있는 그 지층이 당시 어디였는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화석들을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화석들을 시상화석이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 수 있냐면 고사리 화석. 고생대 말에 있었던 글로스테리스라고 하는 고사리 화석은 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고사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온난, 다습한, 육지. 그렇죠. 과거의 고사리도 똑같은 환경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온난, 다습한, 육지.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묻혀있는 지층만큼은 온난, 다습한, 육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호라든지 아니면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얕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냥 얕은 바다가 아니라 따뜻한 바다일 때 잘 생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지층만큼은 과거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 장소를 알 수 있는 이런 화석들을 우리가 다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에서는 바로 이런 거를 갖고 과거 기후가 어땠는가를 파악하더라 이 얘기예요. 참고로 표준화석과 같은 경우는 시대를 알 수 있는 화석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딱 그 시대에서만 나오고 그 시대가 끝나면서 싹 다 멸종해버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화석이 묻혀있는 시대는 딱 그 시대구나 라고 정확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화석들을 우리가 표준화석. 표준화석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삼엽충, 그리고 방추충. 이게 뭐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푸줄리나라고 하는 구더기 같은 그런 벌레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중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암모나이트. 그 소라 껍데기 안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모양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동전 모양을 닮은 화석, 화폐석, 화폐, 동전, 돈. 그 다음에 누구냐? 털 달린 코끼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맘모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레머드.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신생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화석들. 자, 우선은 우리는 표준 화석은 몰라도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화석을 이용한다 이 얘기니까 얘네들이 묻혀있는 그 지층만큼은 이런 환경이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나와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빙하 시료소 공기방을 이용해서 과거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알아낼 것이다. 자, 세 번째, 빙하 시추를 통해서 알아낸다라는 얘기인데, 자, 빙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륙에 형성되고 있는 빙하 있잖아요. 얘네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그 과정이 추워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증발을 해서 바다에 증발한 다음에 육지로 넘어와서 불은 만들어지고 눈이 떨어진 다음에 빙하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눈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와서 다시 바다로 그 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순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빙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눈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밑에 압력을 가하면 처음엔 눈이지만 그것이 강한 압력을 받으면 나중에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빙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겨울에 아마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눈싸움을 해요. 눈이 막 와서 눈싸움 막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랑 나랑 사이가 좋으면 눈을 이렇게 뭉쳐서 막 이러면서 던지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얘 죽일 거야. 나 오늘 얘를 맞춰서 코피를 볼고 말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눈을 꽉 뭉쳐가지고 휙 던지면 이거 그냥 돌덩입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압력을 받으면 얼음으로 단단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얘를 오늘 코피로 볼 거야. 눈에 짱돌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빙하라고 하는 것은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빙하를 직경 한 25에서 한 30cm 되고 있는 그거 작은 게 더 많습니다. 이 정도 되는 원통 드릴을 돌돌 돌려가지고 뽕 하고 뽑아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원기둥이 나오겠죠. 그 원기둥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군데 공기 방울이 잡혀 있어요. 이 공기 방울은 얘가 쌓일 당시의 대기 성분이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과거 대기의 성분을 조사하게 되면 특히 그냥 성분이 아니라 온실기체와 같은 성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거 수증기, 이산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실기체죠.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온실기체가 많은가 적은가 그러면 적어도 얘를 만들었던 당시에 이산탄소가 많았다면 그 당시에 지구 기후는 좀 온난했겠구나, 더웠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는 건 그냥 복잡하게 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기후가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 동위 원소 비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가의 나이테 간격은 한랭한 시기보다 온난한 시기에 더 넓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 썼었죠. 나무의 생장 속도와 상관있는 것이 첫 번째 나이테의 연구입니다. 요거. 그래서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고요. 온난한 시기에 더 빨리 생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니은. 나의 양치식물 화석은 양치식물 고사리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리. 이것이 한랭 건조한 시기에 지체에서 발견된다. 아니죠. 온난, 가습한, 육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다의 빙하 시료를 이용하면 이런 빙하 같은 걸 이용하면 나의 양식물 화석보다 더 오래전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되는데 자, 우선은 이 고사리나 산호나 조개와 같은 것들은 고생대의 어떤 그런 환경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5억 년 전부터 한 3억 년 전까지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빙하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빙하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빙하기가 있었긴 했지만 너무 더웠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뜨거웠던,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그런 시기가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빙하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빙하가 한번 싹 다 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빙하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극 대륙과 같은 경우는 이 빙하 두께가 한 2-3km가 돼요.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얘네들은 좀 더 오래전에 어떤 그런 대기 성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너무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빙하를 아직은 시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빙하 시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신생대 정도까지
지금부터 약 6,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이 정도의 기간을 갖고 빙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애들은 알 수가 없더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답이 기억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지구의 기후변화 요인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구의 기후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내적 요인이냐 아니면 지구의 외적 요인이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따지고 들면야 원인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들만 따져보자면 지구의 내적 요인 대표적인 것이 대기 투명도. 대기가 맑잖아요. 그러면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면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뜨겁겠죠. 근데 대기가 불투명해져요.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면 태양 복사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지면에서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기 투명도가 바뀔 수 있는 요인으로는 화산 분출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면에서의 반사율이 어떤가? 지면 반사율 그러면 그냥 반사율이 아니라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면까지 들어왔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지면이 무엇으로 덮여 있느냐에 따라서 튕겨내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지면 반사율이라고 되는데 반사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아니 작아진다 이 뜻이죠. 반사율이 커진다라는 것은 튕겨낸 게 많으니까 지면이 흡수하는 양은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 튕겨내는 반사율이 적어요. 그러면 지면에서 먹는 양이 많아지더라.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면의 반사율과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빙하가 넓게 분포한대요. 빙하가 넓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상당히 크더라 이 얘기죠. 이건 반대로 흡수율이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정글이나 밀림처럼 숲이 아주 우거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한 90%, 95%는 전부 다 지면이 먹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면이 무엇으로 덮여있냐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사율이 달라진다 그것은 지면 흡수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또는 수륙 분포. 수륙, 바다와 육지의 분포. 그러니까 육지가 뭉쳐있는가 흩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얘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면 반사율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뭉쳐있잖아요. 땅이 뭉쳐있, 판기와와 같이 땅이 뭉쳐버리게 되면 이 판기와 초대륙의 가운데 부분은 사막이 잘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사막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사막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맨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서 얘기했었던 밀림이나 정글과 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튕겨내는 반사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막에서는 튕겨낸 양이 한 40%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풀이 우거진 땅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사막처럼 맨 땅이 많아지는 것이냐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면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 반사율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기후가 바뀔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그냥 칩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 외적 요인과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뭐냐면 첫 번째,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자전,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하루가 바뀌는 자전.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자리에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그 형태. 1년이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고유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운동 말고 다른 운동이 있는데 이게 주기가 아주 길어요. 아주 길다 보니까 뭐 1년, 2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것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막 뭐 10만 년 또는 막 2만 6천 년 이렇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가 나진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기후가 바뀔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먼저 기울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기울기 변화. 지구의 현재 자전축 기울기는 23.5도. 이건 상식이죠. 자,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자전축이 최소 21.5도에서 최대 24.5도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자, 21.5도나 24.5도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프린트물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차이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도에 따른 태양의 고도가 달라서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여름과 겨울이 있다. 그러면 여름이 더 뜨겁고 겨울이 더 춥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에 해당하는 태양의 고도가 여름철일 때 더 높기 때문에 더 뜨겁다 이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태양의 고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걸 말하고 있는 중인데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뜨거워요. 태양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추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 때쯤에 그거 실험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손전등으로 모눈 쪽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직각으로 비쳤을 때 이 면적과 이렇게 기울였었을 때 이 면적, 요 면적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손전등에 나오는 에너지량은 똑같은데 빛의 양은 똑같은데 면적이 좁으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눕히면 면적이 넓어져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가 고도가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 가지고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달라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우리가 태양의 고도 이렇게 지면이 있다라고 보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면과 이루는 요만큼의 각을 태양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태양의 고도 H와 같은 경우는 90도 빼기 관측자의 위도 더하고 빼기 기울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울기가 현재 23.5도예요. 근데 기울기가 바뀐대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만약에 23.5도다. 그러면 얘가 지금 더해줄 때가 여름이고 빼줄 때가 겨울이니까 23.5도일 때는 여기서 23.5도만큼 더해주고 23.5도만큼 빼주고 요만큼의 고도차가 생겨요. 47도만큼. 근데 24.5도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해줄 때 더 크게 더해주고 빼줄 때 더 많이 빼지기 때문에 둘의 고도차가 여름과 겨울의 고도차가 49도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고도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일 때 더 뜨겁고 겨울일 때 더 추워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연교차. 자, 연교차와 같은 경우 1년 중 가장 뜨거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온도차를 연교차. 자, 이 연교차와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 요 얘기하는 것은 연교차가 어떻게 해야 커지는지 여름이 더 뜨겁고 겨울이 더 추워지는 것이 어떻게 됐었을 때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잘 배우시면 돼요. 자, 연교차가 커진다 라고 한다고 치면 기울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실히 더해줄 때 더 더해주고 빼줄 때 더 빼주기 때문에 이때가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이때가 여름일 때 더 덥고 겨울일 때 더 춥더라.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금보다 더해줄 때 조금 더해주고 빼줄 때 조금 빼주기 때문에 고도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이때가 연교차가 커지게 돼요.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은 연교차가 커지는 요인이 무엇인가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지구의 운동 중에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기울어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요구의 운동입니다. 지구와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축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자전축이 박혀있는 구면이 지금 자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이 자전축이 우리한테는 회전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전축이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인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인데, 지구는 팽이와 같은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전축에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자전축 자체가. 그러니까 팽이가 빠르게 돌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팽이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팽이의 회전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도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태양이 있는 곳이고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점을 근 1점, 태양과 멀리 있는 이 지점을 원 1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 1점일 때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미안.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북반구 쪽의 자전축이 태양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일점에 있을 때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북반구 쪽 자전축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계절이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과의 거리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 쪽으로 기울었는가 태양 반대로 기울었는가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딱 보시게 되면 수직선을 딱 그어봤을 때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이 있는 지점에 있었을 때 북반구가 태양 반대로 지금 기울어져 버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태양 반대로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을 때가 북반구 겨울이구나. 가까이에 있지만 이때가 겨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을 그어봤을 때 태양 쪽으로 기울었죠. 멀리 있다 하더라도 태양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때가 여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겨울일 때 태양과 가깝고 여름일 때 태양과 멀리 있어요. 그러면 추울 때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춥고 더울 때 여름과 멀리 있기 겨울과 멀리 있기 아니지 태양과 멀리 있기 때문에 여름일 때 그나마 좀 많이 안 뜨거운 겁니다. 그나마. 근데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세차 운동인데 만약에 얘가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었대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태양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가 여름이 되고 있는 것이고 멀리 있을 때 태양 반대로 기울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가 겨울이 되더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었던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 됐대요.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멀리 있을 때가 겨울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여름과 이 여름을 비교해보고 이 겨울과 이 겨울을 비교해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었던 북반구가 이번에는 태양과 멀리 있을 때 겨울이 된대요. 그러면 요때보다 요때의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똑같은 겨울이라 했을 때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더 멀리 있을 때가 더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이 여름과 이 여름을 비교해 보잖아요. 얘는 지금 얘는 현재 여름은 태양과 멀리 있는 여름이에요. 근데 자주 바뀌었대요. 방향이.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 돼요. 아, 그러면 이때보다는 확실히 이때의 온도가 지금의 여름의 온도보다 더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여름일 때 온도 높아지고 겨울 때 온도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차 운동이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얘가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잠깐만요. 끊으면 안 돼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지금 한쪽이 잘렸죠. 미안합니다. 잘린지도 모르고 수업을 했었네요. 네,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제가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요. 태양까지. 네. 어제 뭔가 좀 기분이 쎄해서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지구의 공전궤도 있잖아요. 공전궤도의 이심률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이 이심률이 뭐예요? 라는 것인데 이심률, 우선은 말 그대로 보자면 이심, 떨어져 있다. 중심에서 떨어진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원이라고 했었을 때는 수학적으로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원의 중심도 있긴 하겠지만 타원은 특별하게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점. 이 초점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초점과 이 초점 사이의 이 거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이심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구의 공전궤도가 타원 궤도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가장 짧은 지름과 가장 긴 지름. 자, 그러면 여기 만난 이 교점이 타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타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의 초점과 하나의 초점 두 개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초점이 뭔 뜻이냐? 타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초점과 초점 있죠? 이때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것을 타원이라고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을 딱 찍어봐요. 그럼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나오겠죠? 두 거리의 합은 점을 딱 찍어봐요. 여기서 거리, 여기서 거리 나오겠죠? 이 거리의 합과 같은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점을 딱 찍어보잖아요. 이 거리의 더한 값은 요 거리 더한 값과 거리 더한 값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초점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우리는 지금 수학적으로 뭔가 지금 계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점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초점 위에 현재 태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랬었을 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심률이란 여기 중심에서 이 가장 긴 요만큼의 반지름이 나오죠. 긴 반지름. 그것을 장반경이라고 말합니다. 장반경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반지름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여기를 단반경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장반경과 단반경. 가장 긴 반지름과 가장 짧은 반지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심률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심률을 보통 우리가 2라고 쓰는데 2는 장반경분의 루트 장반경 제곱 마이너스 단반경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근사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얘는 장반경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으로 구해지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것은 지구과학 2에서나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렇다면 G2를 배우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할 필요 없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와 같은 경우는 크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 범위에서 보통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랬었을 때
0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a분의 분자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a-b가 0이래요. 그 말은 a는 b다. 이 얘기죠. a 길이와 b 길이가 서로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니까 원이구나. 원. 그쵸? 반지름이죠. 그때는 반지름 이렇게 1이 나왔대요. 그 말은 뭐냐면 a분의 분자값이 분모랑 같아야 되니까 a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a-b가 a래요. 그 말은 뭐냐면 b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b는 0이기 때문에 요게 없습니다.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 선이구나. 선. 이렇게. 그래서 이심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눌려서 더 길어진, 더 납작한 타원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심률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원에 가까워져서 둥근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작다, 원에 가까이 간다. 이심률이 커진다, 타원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심률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기 지울게요. 이심률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타원기구가 있고 여기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는 현재 여기와 여기 두 군데 있다 한번 가정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은 가까이 있을 때 북반구 자전축이 태양 반대로 기울었고요. 멀리 있을 때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 겨울, 여기가 북반구 여름. 됐죠?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진대요. 원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원. 그러면 원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뭐 이 정도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의 형태로 이것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 얘기죠. 원의 형태로. 다른 변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딱 이심률만 바뀌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지구는 여기로 와야겠죠.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아니니까. 자, 이게 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겨울이고 여기 있을 때도 겨울이죠. 왜냐하면 자전축의 방향이 태양 반을 기울었으니까. 아, 그럼 여기도 겨울이겠네요. 얘는 태양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여름이죠. 근데 여기 와도 태양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름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겨울일 때 태양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추운 겨울이에요. 따뜻한 겨울입니다. 근데 이렇게 20일이 바뀌어서 태양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겨울일 때 태양과 멀어진 거니까 더 추워져야겠죠. 그래서 이때 겨울의 온도가 지금의 겨울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의 여름의 온도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의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20mm이 커진다, 20mm 작아진다. 그러면 현재 지구의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 지구 외적 요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연교차가 커지는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지만 연교차가 커지는가 이것만 잘 적었으면 돼요. 아까 처음에 썼던 기울기 변화 있죠? 기울기 값이 지금보다 커질 때 현재 23.5도인 기울기가 23.5도보다 더 커질 때 24.5도만 커질 때 그때 연교차가 더 커집니다.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세차 운동인데 그 세차 운동은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될 때 그때 지구의 연교차는 커집니다. 세 번째,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커질 때 더 작아질 때, 이게 원에 가까워질 때 연교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됐었을 때 연교차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 수업 시간에 있었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다 까먹었죠.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은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왜 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빙하기가 오는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렇게 이런 원인들을 자전과 공전을 제외한 다른 운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 3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년 동안 각각의 주기를 다 구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요때면 빙하기가 올 거다. 몇 년 주기로 빙하기가 온다라는 것이 알아냅니다. 그것을 보통 한 10년 주기로 보게 돼요. 10년 주기, 아니 10년이란다. 10만 년 주기. 10만 년 주기를 갖고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문제는 계산이 틀렸어요. 결국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발견된 주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가면 연교차가 커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네요. 자, 지구의 기후변화 요인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자, 우선은 화산 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적 요인이죠. 화산 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화산재 분출된다. 그러면 확실히 대기 투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추워지는 겁니다. 요거 내적 원인이고, 그 다음에 공정궤도 20일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거 외적 요인이고, 수력 분포의 변화 내적 요인이죠. 자, 우선 이렇게 구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고 있는가? 예.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요 놈이죠. 20일 변화에 의해서 되는 거구나. 자,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증가하는가? 대기에서의 태양 복사를 튕겨내는 양. 대기에서. 그러면 화산이 빵 터지면 화산재가 이 대기로 확 날아갑니다. 그러면 대기가 불투명해지잖아요.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태양 복사를 튕겨내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추워지더라.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하는다. 예. 그러면 이것이 화산재 분출에 의한 것이 B에 해당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수력 분포의 변화, 요 놈이 C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 A의 값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사가 이런 값이 커지면 이게 지금 그 20일 변화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0일 값이 크면 클수록 연교차가 작아지는 겁니다. 20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교차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보다 커지면 근일점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근일점이 어디냐?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죠. 그쵸? 태양과 가까이 있는 요 시기가 만약에 20일이 커지면 그러면 얘가 더 눌린다는 얘기인데 그림 복잡하니까 20일이 작아지면으로 바꿉시다. 20일이 작아지면 원으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던 것이 이만큼 태양과 멀어지다 보니까 적게 받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일점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한다? 맞겠죠. 20mm 작을 때 줄어들 것이고 20mm 커질 때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이은 B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B. 화산 분출에 의해서 대기가 불투명해진다. 그러면 그 화산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표의 기온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은 맞겠죠. 디귿. C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수력 분포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판이 이동하고 있다. 그럼 판이 왜 이동해요? 그쵸?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력 분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멘틀이 대류하는 것은 결국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지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한다 치면 지표에 도달되는 에너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되거나 아니면 달과 지구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만유인력 또는 조성력이라고 하는 요거까지 세 가지가 지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원들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석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지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다 다르죠. 얘는 날씨 변화, 바람의 어떤 그런 대기의 어떤 순환, 물의 순환, 뭐 지면에서의 풍화 침식, 뭐 날씨 변화 다 얘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죠. 뭐 파도가 친다거나 강물이 흐른다거나 다 얘입니다. 물 순환 마찬가지고. 근데 얘와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판이 이동한다거나 그에 따른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암석이 순환을 한다거나 우리가 예전에 순환 중에서 탄소 순환이 있다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탄소 순환. 그 탄소 순환도 판이 이동을 해야지만 이 탄소가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탄소도 순환하고 있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석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 만조, 간조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에 수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지구가 처음에 생성될 당시 여러 소행성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를 점점점 키우는 겁니다. 소행성이 충돌 해가지고 점점 키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생성 당시 내부에 갇혀있는 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성 당시 축적된 그 열 에너지가 지금 빠져나가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지구는 점점점 냉각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 특히 지각과 멘틀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방사성 원소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이 이런 경우입니다. 우라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뭐 핵 발전소에서 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우라늄과 같은 것들이 자연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안정된 상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붕괴한다, 무너진다, 붕괴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열을 방출합니다. 그것을 붕괴열. 그 붕괴열에 의해서 지구 내부가 뜨뜻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세 번째,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각, 멘틀, 외핵 전체가 다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외핵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존재를 해요. 액체로 존재하는 이유나 이런 그걸 알아낸 방법이나 이것도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외핵은 액체예요. 그러면 외핵이 액체가 있고 밑에 고체인 내핵이 있고 위에 고체인 멘틀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요, 같이. 그러면 멘틀과 내핵은 고체이기 때문에 같이 돌고 있지만 중간에 찡겨있는 외핵과 같은 경우에는 액체다 보니까 고체랑 똑같이 얘가 자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다른 말로 구텐베르크면, 그 구텐베르크 면에서의 자전 속도가 다름에 따라서 서로 마찰될 수 있는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 마찰열에 의해 가지고 지구 내부에 열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마찰열, 구텐베르크면 줄여서 구텐면이라고 하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두 문제를 풀었는데 대략 지금 한 50분 정도 좀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끊을게요.